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박문수입니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암행어사 박문수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어린이 인형극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애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는 비가 올 여름에 폭염과 열대야를 아마 끝낼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2024년에 여기 얼마 나이가 안 드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110년 만에 최장 열대야 폭염 기록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110년 만에 폭염과 열대야, 그 다음에 최고 늦게 나타나는 폭염과 열대야도 아마 경험하신 분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도시와 미기후, 주로 폭염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세 가지 테마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도시입니다. 아마 도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현재 도시에 살고 계실 거고, 도시와 관련한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도시에서의 미기후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기후라고 하면 작은 기후를 나타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도시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도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기 학생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거요? 건물. 그렇죠. 도시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떠올라요? 뭔가가 많고 번화가인 것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번화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야간의 불빛,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시간이라 여기저기 불빛이 아마 보일 겁니다. 이쪽에 불빛이 보일 텐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기에 어찌 보면 태양보다 더 밝은 불빛이 존재하는 공간도 어딘가는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장, 축구장에 가면 거기에 엄청 밝은 불빛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를 표현하는 한자는 도읍 도자의 저자시입니다. 도읍이 있고 시장이 있는 곳을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아마 도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city하고 urban이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도시라고 읽는데, 도시라고 읽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요겁니다. 도시. 우리 이제 온도를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절대 온도, 오늘의 온도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298K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늘의 온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20도씨입니다. 25도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 도시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폭염을 설명할 때 당연히 온도가 들어가니까 도시가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조금 전에 city하고 urban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city는 물리적인 경계,
적은 인구에 대비되는 많은 인구를 가진 영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urban은 도심 특성을 가진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좀 뭐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city하고 urban의 경우에 서울시 경계라고 했을 때 지도에서 보면 서울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A라는 지점은 결국 도시의 city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도심, urban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urb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라는 지점은 북한산 자락인데 여기는 서울시 경계에는 포함이 되나 urban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은 서울 시티는 아니지만 urban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시티라고 하면 서울시 경계가 어디냐 뭐 인천시 경계가 어디냐라고 할 때의 시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urban은 도심 지역을 urb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urban의 경우엔 또다시 urban과 suburban 그 다음에 rural 이 세 가지로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urban이라고 했을 때는 도시를 나타내는 전체를 urban이라고도 하는데 또 세분화된 urban의 경우에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높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을 urba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suburban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urban이 있으면 urban 주위에 suburban이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변에 촌이라고 우리 이제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촌으로 명명되는 루럴 지역이 있습니다. 루럴은 건물이 띄엄띄엄 있고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시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57%의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34%의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가 현재 2023년에는 57%의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1960년에는 27.7%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가 현재는 81.5%입니다. 증가하는 거를 쭉 보시면 여기 196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1990년부터 서서히 증가합니다. 거의 80%를 도달한 다음에 서서히 증가해서 현재 81.5%에 해당되고요. 또 중국을 보게 되면 1960년에 16%를 하고 있다 도시 인구였다가 이렇게 정체해 있습니다. 정체해 있다가 198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요거 보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현재는 6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57%라고 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라는 땅의 넓이는 육지 중에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10%? 50%? 육지의 절반이 도시는 아니에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 아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면 어느 정도예요? 100개 중에 3개에 해당하는 넓이에 사람이 57명이 100명 중에 5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도시 인구 비율이 높으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색깔이 짙은 부분이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아시아, 우리나라 높고요. 호주가 높고 유럽의 유럽 쪽이 높습니다.
북미, 남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높으냐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도시로 점점 사람이 모여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도시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도시가 아니었던 땅이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거기에 정착을 하려다 보면 루럴 지역이 서브 어번이 되고 루럴이 어번이 되고 서브 어번이 어번이 되는 요거를 도시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72년과 2016년에 뚝섬이라는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뚝섬이라는 지점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데요. 자, 보시면 1972년에는 요 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다리가 하나 있고 없던 다리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불모지 또는 뭔가 농작물이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지역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것저것 시설물들이 생기고 이쪽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지어야 될 게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짓고 나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자연적인 거고 그 부분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의 예 중에 하나가 서울시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게 조선시대 때의 한양 도성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도시 지역은 어디냐? 여기 이제 지리를 잘 알면 좋을 텐데 여기가 청와대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라고 있고 인왕산이 있고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 낙산이라는 지점이 있고 이쪽에 남산입니다. 동대문이 여기 있고 서대문이 이쪽에 있고 남대문이 이쪽에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쪽에 보시면 도시를 중심으로 성저심리라고 있는데 심리가 몇 킬로죠? 심리는 4km 정도가 돼요. 4km 정도를 이렇게 잡아서 성저심리라고 해서 이 지역이 서브 얼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됩니다. 현재 지형으로 따지면 동대문구, 용산구, 서대문구 여기가 말하자면 외곽 지역 정도가 되고요. 그러던 도시가 1911년에는 확장을 합니다. 은평구 쪽으로, 마포구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확장하다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내가 어렸을 때 저기는 논밭이었어 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게 모두 도시화의 결과고, 도시가 발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도로망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미기후 관점, 미기상 또는 미기후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지표하고 도시지표가 있는데, 자, 이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자, 영어로 이렇게 써서 죄송스러운데, 요거 이제 토지 피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피복을 분류할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시예요. 어번 에어리어.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어 잘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애그리컬처럴 랜드에서 농지, 숲, 초지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요 수도권 영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영역이 도시 지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도시 지표를 이렇게 한 가지로만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세분화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로우 인텐시티, 저밀도, 그 다음에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도시 표면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건물 높이, 건물 밀도, 아까 이제 건물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얼마나 높이 있고 밀도가 어떠하고
요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시를 분류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는 어느 타입에 해당이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건물 높이는 고층, 중층, 저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밀도는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두 개를 결합하면 돼요. 고밀도의 고층, 고밀도의 중층 해서 고밀도의 고층, 고밀도의 중층, 고밀도의 저층 이렇게 분류가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여의도 가보셨을 텐데, 여의도가 대표적인 고밀도의 하이라이즈, 고층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고밀도의 중층 정도에 해당이 되고, 주거지역 중에 고밀도의 저층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하면 밀도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높은 그 다음에 중층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건물이 있지 않은 표면을 어떤 것이 덮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 미기후를 연구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블락 단위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도시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려면 어떤 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나왔었는데, 롯데타워 몇 미터인지 아세요? 555m예요. 123층에 555m. 건물 높이가 얼마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땅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넓이가 얼마냐, 뭐 어딘가는 이렇게 실처럼 올라간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딘가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올라간 데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투수 표면 비율이라고 해놨는데, 도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투수라는, 불투수가 뭐냐면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통과하지 못한다. 물이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이 이 바닥을 뚫고 지나가나요?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불투수층이 만약에 없다면 비가 왔을 때 땅이 그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불투수층에서는 바로 옆으로 쓸려가서 만약에 아주 강한 비가 왔을 때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불투수 표면의 비율이 90% 이상 되다 보니까 돌발 홍수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변수가 있어요. 종횡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건물을 얘기했고 도로를 얘기했는데, 도로 폭이 있고 건물 높이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사진에서 건물 높이는 20m밖에 안 돼요. 근데 도로 폭이 4에서 5m 정도입니다. 자, 이쪽을 보면 건물 높이가 70m 정도가 돼요. 평균적으로. 여긴 강남대로예요. 도로 폭은 대략 50m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종횡비는 1.4에 해당이 돼요. 1.4. 그 다음에 여기서의 종횡비는 4에서 5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지점에 여기 계신 분이 하루 종일 서 있었을 때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해가 만약에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진다라고 했을 때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점에 서 있게 되면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그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횡비라는 부분이 도시를 설명하는 변수 중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변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늘 시계라는 표현을 써주는데요. 하늘에 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얼마나 해가 공간이 뚫려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어안 렌즈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북쪽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면 어안 렌즈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이 이미지를 북쪽을 중심으로 쫙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약간의 작업을 해주면 이런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고,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가 떴을 때 90도가 동쪽입니다. 90도에서 떠서 270도로 져요. 그랬을 때 해가 떴다가 지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지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비친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늘이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름에는 해가 더 북쪽에서 떠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떠서 이쪽으로 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집니다. 왜? 겨울에는 해가 짧고 여름엔 해가 긴데,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지점에는 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떠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변수 중에, 자, 요건 광화문 사진인데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 건물이 있어요. 도로도 있고, 이런 숲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재질입니다. 재질. 어떤 재질로 지어졌느냐.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통유리로 되어 있느냐. 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옥상에다가 잔디를 심어 놨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자, 열 용량, 열 전도도, 알베도, 방출률, 뭐 이런 변수들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계산해야 우리가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미기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가 떠오르나요? 바이러스가 떠올라요? 자, 요거는 이제 Environment Graphity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아트로, 예술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자, 이걸 보고 뭐가 떠오르면 좋으냐? 여기 적어놨는데 188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지구의 기온 분포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나의 예술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후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후 변화보다 오히려 기후를 덜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기후라고 했을 때 기후가 어디서 왔을까?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기후는 고대 그리스의 무슨 언어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클리나인이라는 요 단어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기울다. 자, 여기에 뭐로 바뀌느냐? 클리마로 바뀌어요. 클리마. 클리마는 기울기 또는 지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클리마 또는 지역. 자, 우리가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기원전 6세기, 지금부터 대략 2500, 600년 전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고, 자, 지구의 기후대는 위도에 평행하게 온대와 한대, 열대로 나뉜다.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온대가 있고 열대가 있고 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남반구에도 온대가 있다. 자, 사람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온대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대에서만 살 수 있다. 자, 근데 북반구에 있는 요 온대 사람이 이쪽 남반구의 온대를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열대가 너무 뜨거워서, 열대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기를 사람이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기후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인간이 거주 가능한 지역은 온대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요 분은 대략 기원 정도의 인물인데요. 자, 요걸 다시 조금 세분화해서 21개의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라고 했을 때는 위도에 평행하게 선을 쭉쭉 그어서 기후대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가, 자, 그게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 쾌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통념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위도에 평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변수가 뭐냐? 이쪽에 봤더니 건조지대가 있더라. 사막이 있더라.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요 건조지대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또 고산지대도 있다. 고산지대는 어때요? 열대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고산지대로 가면 뜨겁지 않습니다. 쾌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단순히 나누던 것에 건조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고산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이냐 초지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름 건기, 겨울 건기, 계절풍 등을 막 추가해서, 자, 예전에는 위도에 평행하게 기후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잡하게 세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884년에 기후대가 발표됐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혁신적인 이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기후라는, 날씨하고 기후 중에 뭐 구분을 좀 해줘야지 되는데, 기후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클라이밋이라고 했을 때 오랜 기간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과 극단,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 오랜 기간이 언제가 오랜 기간이에요? 상당히 모호한 표현을 써서 정의를 합니다. 상당히 모호한 표현을 써서 정의를 해요. 근데 이 오랜 기간은 얼마가 될 수 있느냐? 수개월이 될 수가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천 년이 되기도 합니다. 수백만 년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평균하고 변동성을 기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그래도 기준은 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세계 기상기구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30년으로 정했습니다. 30년으로 정했는데 이 30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평년 기온 있잖아요. 평년 기온의 기준값이 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일기예보 할 때 평년 대비 온도가 얼마 높습니다. 평년 대비 강수량이 얼마 많습니다. 라고 할 때의 평년의 기준이 과거 30년에 해당이 돼요. 과거 30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0년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어 국문학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1년을 주기로 되풀이되는 기상의 종합 상태 또는 평균 상태를 말하고 기후가 어디서 왔느냐? 24절기 72후에서 왔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24절기는 또 뭐예요? 그죠? 자, 24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동지, 소환, 대한, 입춘 뭐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소환은 뭐 조금 춥다, 대한은 많이 춥다 이런 개념이 될 거고 뭐 경칩에는 개구리가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24절기에 해당됩니다. 24절기는 태양력일까요? 태음력일까요? 태양력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춘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분이 들어가 있고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습니다. 이 날짜가 1년 중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황도를 따라서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15도 간격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절기를 다시 제가 여기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72절후 다시 3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후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대략 동지하고 소환 사이가 대략 15일 정도가 됩니다. 그 구간을 5일 단위로 다시 나누어서 초후, 중후, 말후. 오늘이 9월 21일이잖아요. 9월 21일은 봄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에 해당이 돼요. 오늘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내일로 올해는 되어 있는데 대략 9월 21일이 추분에 해당이 되고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추분이 지나고 대략 15일이 지나면 한로가 되는데 그 사이에 초후, 중후, 말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뇌시, 수성, 천둥 소리가 비로소 거친다. 멋있지 않아요? 천둥 소리가 비로소 거칩니다. 더 이상 천둥이 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지금 아마 이게 성립할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칩충배호, 동면하려면 벌레가 구멍을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놓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뭔가 지표로 삼았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기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기후라고 하면 대기후가 있고 중기후가 있고 소기후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미기후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질 않습니다. 대기후, 중기후, 소기후를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미기후는 씁니다. 자, 미의 미자는 매우 작다라는 것에 미구, 영어로는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미기후는 마치 이제 우리가 자, 이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어딘가는 추워 죽을 만큼 추운 공간이 있고 어딘가는 또 안 와서 덜 뜨거운 구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종의 미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수미터에서 수백 미터 규모의 작은 규모의 기후라고 해놨는데 산과 계곡에 보면 계곡 쪽에 가면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약간 오픈된 그 평지로 나오면 엄청 뜨거운 거를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기후에 해당이 돼요. 모래 언덕이 있을 때 뜨거운 영역, 그 다음에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딘가 가면 한여름에도 얼음이 오는 얼음골이 있어요. 미기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점이 있고 바람이 안 부는 지점도 있어요.
습한 지점이 있고 건조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기후라고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의 미기후를 생각할 겁니다. 자, 요 사진은 광화문에 보면 예전에 KT 빌딩이 있었고 KT 빌딩 옥상, 그 교보 빌딩 바로 옆에 KT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옥상에 저희가 장비를 이렇게 설치해서 관측을 했던 그 사진인데요. 아마 여기가 현대해상, 그 다음에 여기가 동화면세점 빌딩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 미기후 중에 제일 또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빌딩풍인데, 빌딩풍은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살짝 여기는 강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빌딩풍은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건물 사이에서 아까 무슨 벤추리 효과 뭐 들어보셨죠, 그죠?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베르누이 원리뿐만 아니라 건물이 생기게 되면 건물 풍화 측에 돌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강한 바람도 중요한데 불규칙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었다 하면서 우리가 아주 강한 바람이 불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분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0으로 불었다가 바람이 안 불다가 다시 15로 불었다가 1로 불었다가 뭐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경우에 건물이나 이런 이제 시설물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하 측에 생기는 이런 돌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빌딩풍은 다 끝나고요. 열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 열섬. 우리가 도시라고 했을 때 열섬, 열의 섬,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영역들이 이렇게 마치 섬처럼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시 열섬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2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이 넘었어요. 자, 어디냐 하면 영국의 런던 쪽에서 그때가 이미 우리 수운온도계도 개발이 돼 있었고 기압계도 토리첼리에 의해서 개발이 돼 있었던 시절인데, 자, 런던의 루크 하워드라는 이 사람,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루크 하워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없네요, 그죠? 자, 이분은 아마추어 기상학자입니다. 관찰을 엄청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관찰.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도시 열섬이 될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업적을 꼽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구름에 이름을 붙였어요. 계속 변하는 구름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죠? 구름의 모양에 따라. 구름의 모양에 따라, 구름의 높이에 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층은, 중층은, 저층은.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초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권운, 적운, 뭐 층운,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구름에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우리가 기상학 발전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요 런던하고 요 주변에서 기상 관측을 아마추어 그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인데 그걸 여기저기 가서 관측을 했어요. 그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런던 시내입니다. 여기 런던의 시가지, 그 다음에 이쪽에 런던 외곽 지역이 있는데, 자, 몇 년을 놓고 봤더니 기온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도시 지역이 외곽 지역보다 온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여기 어디 적어놨을 텐데요. 클라이밋 오브 런던, 런던의 기후라는 책에 그걸 기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뭐를 해야 후세에 남느냐? 기록을 해야 후세에 남아요. 자, 이렇게 기록한 것이 1818년에 첫 번째 판을 기록하고 1833년에 한번 개정을 하는데, 런던 중심의 기온이 런던 외곽보다 더 높더라. 이것이 뭐냐? 도시 열서이다. 자, 이게 200년이 넘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당연히 도시가 외곽보다 높습니다. 자, 요 도시의 기온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막 표로 돼 있고 그림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기온을 측정하는 것이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자료 중에 서울의 대표값을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송월동,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대표값을 측정을 해주는데, 그리고 각 구마다 또 측정하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소스라는 표현과 AWS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2022년 8월 달에 그 서울에 1시간에 141mm의 강수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온 기록이긴 하지만 그 기록은 서울의 공식 기록이 되지 못했어요. 왜? 여기 서울의 108이라는 이 지점에서 관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서울에서 기록이 됐어도 서울의 공식 기록은 어디냐? 여기서 관측이 돼야 공식 기록이 됩니다. 그게 없었다가 아니라 서울의 공식 기록. 이게 이제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사이트를 여기저기 거를 다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 극단 값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서울의 공식 기록은 여기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서울의 공식 기록은 얼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요 날짜가 2021년 7월 24일이고 폭염이 있었던 날입니다. 서울의 평균 기온이 31.7도였고 최고 기온이 36.5도, 최저 기온이 26.7도였습니다. 폭염의 기준과 그 다음에 열대야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요. 자, 이날 아까 서울의 각 구마다 이렇게 관측한 자료들을 제가 쭉 플롯을 했는데, 자, 요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게 서울의 공식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의 각 구별 자료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뭐 서울의 공식 기록보다 더 높은 지점들이 제법 있죠. 더 낮은 것들도 있고, 온도는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요 중에 보면 관악산 레이더 쪽이 있어요. 여기는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서울의 온도 범위가 27.3에서 33. 공식 기록은 이런데 33도까지, 또 최고 기온은 36.5도였는데 38.6도까지 요 양천구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울,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같은 것이 아니다. 똑같은 인천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4도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거 이제 또 다른 자료입니다. 서울에는
뭐가 있냐면 그 S닷이라는 서울 도시 데이터라는 것을 1000군데 이상 설치를 해놨어요. 뭐냐면 가로등이나 가로등 뭐 이런 시설물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한 3에서 4m 정도에 설치를 해놓고, 자, 앞에서 우리가 관측한 기상청 공식은 어디서 하냐면 잔디밭을 10m 정도 이렇게 꾸려놓고 그 위에다가 잔디밭 위에 설치해 놓고 관측을 합니다. 또 AWS도 최대한 그런 조건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은 뭐냐? 실제 도시에서의 자료입니다. 길 가다가 보면 가로등 옆에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 보행자가 느끼는 실제 온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날인데 서울의 평균 기온이 31.7도, 하루 평균입니다. 봤을 때 이쪽에 평균 기온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 89% 정도는 서울의 공식 기록보다 더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것이 여기 적어놨는데 35.7도까지 나타납니다. 평균 기온이 서울의 공식 기온보다 4도가 높게 이렇게 관측되는 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못된 자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최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은 색깔이 뭐 조금 더 파란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색깔이 요쪽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그렇고요. 97%는 서울의 공식 기록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점은 기온이 49.4도까지 보인 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뭔가 설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43, 4도 정도의 기록은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인데요. 최저 기온이 공식 기록은 26.7도인데 자, 이쪽에 보면 최대는 31도까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는 지점의 온도는 그거랑 뭐 몇 도 이상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거하고 별개로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딘가 가다 보면 무척 덥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기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관측을 주로 했습니다. 관측하는 사람들은 궁금하면 직접 장비를 설치해서 좀 쫓아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보시면 이런 거죠. 폭염이나 재난하고 관련해서 서울의 공식 기온하고 빌딩 숲 안을 걷고 있는 어떤 누군가 A가 느끼는 기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어요. 물론 온도가 높다, 낮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얼마일까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빌딩 숲 내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밑에가 온도가 더 높은지 위로 올라가면 더 높은지 뭐 이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밑에가 더 높다는 거 알고 있긴 한데 그걸 수치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화문인데 잔디밭, 바닥분수, 역사물길, 살수차의 폭염 저감 효과는 어찌어찌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궁금하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지점을 선택했고 이 지점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빌딩 숲 기상 집중 관측 실험. 이걸 영어로 BBMAX라고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BBMAX 발음하기 엄청 쉽죠, 그죠? 그래서 좀 히트를 쳤어요. 빌딩 블락스
3디멘셔널 메테오로지컬 옵저베이션 익스페리먼트에서 BBMA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2019년 8월 5일에서 6일, 7일까지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가 폭염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폭염 기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그 전에 일주일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러다가 폭염이 확실해, 이제 출동하자라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그 해의 최고 기온을 기록한 날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기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양평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서울에서의 도시 열섬을 연구할 때 서울의 도시 열섬의 기준값으로 잡는 데 중에 하나가 양평이 돼요. 양평을 루럴로 보고 서울을 어번으로 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이 또 여기 포함됐는데, 인천은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그 해륙풍에 의해서 많이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요게 같은 날 이렇게 기온의 분포인데요.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해안선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이 서울 영역이 있고 이쪽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3시이고 여기는 15시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분포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륙풍, 그 해륙풍이 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간에 육지가 쉽게 가열이 되고 낮에, 그 다음에 야간에는 냉각이 활발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잘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여요. 아무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이쪽에 야간에 이쪽에 온도가 낮아요. 여기가 온도가 낮은 거고 높은 겁니다. 자, 이쪽에 온도가 낮아요. 이쪽이 따뜻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낮은데 온도가 높고 이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도시 열섬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이쪽이 주변보다 따뜻합니다. 도시 열섬이에요. 도시가 다른 지점보다 이렇게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도 역시 더 높습니다. 도시 효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인다, 이런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때 뭐를 했느냐? 자, 우리 관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어요. 영어로 모카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모바일 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자, 여기서 뭐를 관측하냐 하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여기는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 표면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0.5m의 기온, 그 다음에 1.5m의 기온, 2.5m의 기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 고민을 하다가 사람이 직접 끌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관측한다, 차량도 그때 동원을 했어요. 차량도 우리가 동원하긴 했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 이 카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자, 광화문 지점을 선택을 했고, 광화문 지점에 보면,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요거 이제 쿨링 포그라고 하는 폭염 저감 장치입니다. 요 시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 안쪽에 광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광장을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코스로 해서 직접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바퀴 돌면 40분 정도 걸리고 대략 한 2km에서 2.5km 정도를 걷게 됩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데이터 저장은 1초에 한 번씩 저장이 돼요. 사람이 걷는 속도, 카트를 끌고 걷는 속도는 대략 1m/s보다 조금 낮아서 대략 1m 단위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하늘 시계라고 해서 어느 지점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쭉 다 계산을 했었고요. 우리 광화문 쪽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서 관측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KT라는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또 기온 관측을 하는 관측망이 있어서 자,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뭐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경복궁이고 이렇게 표시된 지점이 관측 지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새벽 5시에 기온 분포를 보면 이때 서울의 공식 기록은 27.9도를 기록했는데 이 영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한 30도 정도가 됐었어요. 서울의 공식보다 온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자, 이쪽은 15시인데요. 조금 더 환하니까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쪽이 경복궁이 있고 서울시청이 있고 이쪽이 광화문입니다. 서울의 공식 기록은 36.8도가 최고 기온이었는데 그 시간에 이쪽에 보시면 38도를 넘었고 심지어 이쪽에 명동 쪽에서는 41도 가까운 기온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이 36.8도였는데 어느 특정 지점, 명동 지점에서는 40도가 넘는 이런 기온이 기록된다. 자, 이게 자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자, 광화문의 그 옥상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관측을 쭉 수행을 했어요. 뭐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겁니다. 시간이 8시 10분, 30분, 9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벽을 먼저 비치게 되고 비친 벽면이 가열이 됩니다. 온도가 45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분 만에 온도가 10도 가까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벽면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시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바닥을 비추게 돼요. 해가. 그러면서 바닥이 자, 이쪽에 있는 바닥이 온도가 올라가는 여기가 다 도로입니다. 도로 쪽인데 이쪽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건데 이쪽에 파란색이 서울의 공식 기온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 벽면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쪽에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요거는 건물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면입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면은 해가 뜨면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서 대략 한 40도 이상까지 45도까지 금방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바닥 있는 부분은 그거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서 결국 온도의 최고는 이 바닥 쪽에서 나타나요.
자, 이 바닥 쪽이긴 한데 나무가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 지점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데 나무가 있는 지점에 온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요건 이제 최고 온도가 나타났던 그런 시간의 온도가 뭐 이거 광화문의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면 훨씬 좋은데 도로의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 이쪽이 KT 빌딩이 있고 이쪽에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이쪽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돼서 서울의 공식 기온이 36.8도였는데 이쪽은 39도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온도가 각 지점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공식 기온보다 1.5도 가까이 더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실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관측을 합니다. 저 끌고 다니는 모습이 여기 보이실 텐데 우리가 가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5m를 가면 풍경이 바뀌어요. 뭐가?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또 햇빛이 비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엄청 크게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자, 요건 이제 그 모바일 카트 가지고 몇 시에 한 거냐면 16시부터 이렇게 쭉 돌았을 때의 시간인데 표면 온도는 몇 도까지 가냐? 55도까지 올라가요. 55도. 55도 정도면 바닥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하면 달걀이 익을 정도가 됩니다. 아스팔트에다 달걀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달걀이 익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온도가 별로 크게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한 건데, 자, 1.5하고 2.5m를 보게 되면 1.5m의 온도가 2.5m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표면의 온도는 거의 50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비비맥스를 하면서 또 그날 KBS에서 촬영을 왔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건데요. 이렇게 지금 뜨거운 여름에 폭염을 견디면서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싸매고 관측을 했는데 그때 온도가 이렇게 나와요. 지면은 49.9도, 그 다음에 50cm는 37.3도, 위에는 36.4도,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36.4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 밑에 50cm는 온도가 훨씬 높더라.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어린이들과 같이 간다면 어린이들은 훨씬 더 더위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어린이가 아니라 강아지와 간다면 강아지는 더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요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비비맥스라는 요 실험을 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온도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 그랬을 때, 자, 폭염시 주거지역 버스 정류장의 기온이 기상청 관측보다 2에서 4도 가까이 높아요. 기상청 공식 기록이 내가 위치한 지점의 기록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그 버스 정류장인데 만약에 해가 마주보고 있는, 햇빛이 비치는 지점이라면 이 지점은 기상청 공식보다 4도 가까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픈된 지역인데 만약에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지점이라면 온도가 이 정도 높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서 우리가 열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앞에서 바람길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그죠?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획.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그 야트막한 산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우리나라는 산에 반드시 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 되거나 주간에도 거기에 온도가 낮아요. 그 낮은 온도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만큼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준다면 조금 더 멀리까지 이 폭염의 열 스트레스에서 저감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쿨루프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겁니다.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칠해요. 아마 스페인에 가면 그런 도시가 있죠, 그죠? 온통 하얀 건물로 덮인 데가 있습니다. 왜 하얀 색깔로 칠할까? 왜 하얀 색깔로 칠할까? 하얀색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햇빛을 잘 반사시키잖아요. 그런 효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반사시키고 나면 지표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옥상 녹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가로수나 인위적인 그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가 느끼는 쾌적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건물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그늘이 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나무가 있을 때 나무에 얼마나 잎이 많으냐, 이런 변수들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변수들이 됩니다. 폭염 대응 열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쉼터라고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엄청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여름에 가면 상당히 시원합니다. 거기에 또 공기청정 기능까지 해놔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그 안에는 비교적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냉난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여기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스마트 그늘막 이거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쿨링 포그, 클린 로드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폭염에 대응해서 열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기 경계층인데요. 대기 경계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짧게 준비했어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전라도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라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높이는 1000m가 조금 넘어요. 1000m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뭐가 보이죠, 그죠? 여기 선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는데 선이 보이나요? 이 선이 뭐냐? 대기 경계층이에요. 이 대기 경계층이에요. 뭐냐? 자, 우리가 대기라는 것이 이렇게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에 햇빛이 받으면 뭔가가 막 섞여요. 근데 잘 섞이는 높이가 대기 경계층입니다. 어디까지 잘 섞이냐? 여기까지 잘 섞이는 겁니다. 아마 제가 찍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대기 경계층의 높이가
제가 보고 있는 시선 그 높이 정도였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자, 요게 대기 경계층. 우리가 이런 시커먼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요 안에 뭐 시커멓긴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또 쾌적하기도 해요. 자, 요게 이제 대기 경계층이고, 대기 경계층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층이라고 되어 있고 1.5에서 2km까지 성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해집니다. 도시에서 대기 경계층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자, 대기 경계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가 어찌어찌 이동하는지, 또 다른 오염물질들이 어찌어찌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 시간이고요. 이게 고도예요. 가끔씩 오염물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옆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마 황사가 올 때 그 지표로 내려오지 않고 상층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오던 것이 밑으로 영향을 줘서 밑에 위에 있던 것이 뭔가 대기 경계층이 변하면서 그게 지표까지 내려오고 그게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기도 한다라는 차원에서 대기 경계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뒷좌석에 창가를 앉습니다. 바깥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때 여기 보여지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거를 읽을까요, 말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했으니까. 자, 도시는 지표의 매우 좁은 영역,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3% 정도의 57%의 사람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살고 있어요. 폭염이 발생했을 때 도시는 외곽보다 외곽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며 홍수가 발생했을 때도 도로 침수 등 대형 재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미기후는 도로 협곡 형태로 연구가 된다. 아까 이제 이렇게 생긴 구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도로 협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형태로 연구가 되고, 건물이나 가로수에 의한 그림자, 인위적인 시설물들에 의해서 미터 규모, 1미터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미터 규모라는 건 1미터를 반드시 의미하진 않아요. 수미터, 2, 3미터 또는 뭐 한 10여 미터까지도 미터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열 관련 미기후를 관측하고자 BBMAX라는 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폭염 시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해가 비치는 건물 방향이 그렇지 않은 방향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 시간에 높이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기온을 보여 어린이가 폭염에 더 취약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폭염에 대응하여 열 쾌적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 계획, 풀루프, 옥상 녹화의 확대가 필요하고, 요 스마트 쉼터, 쿨링 포그, 클린 로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은 수평 이동도 하지만 연직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 경계층 연구가 필요하고요. 도시에서는 대기 경계층 구조가 자연 지표 위의 구조와 다른 특성을 보여 좀 더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